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무도 모르게 서방님을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동서도 아무도 모르게요. 여전히 불안해 보이는 서방님은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몸을 심하게 떨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곳 생활이 많이 힘든 모양이었습니다. 서방님은 뭐가 그리 무서운지 잔뜩 움츠리고 있었어요. 누가 자신을 지켜보기라도 한다는 듯 눈을 흘끔거리며 주변을 살피기까지 했죠. 형수님, 형 말 절대로 믿지 마요. 이 사람들이 저더러 미쳤다는 거, 그거 사실 아니에요. 사실 진짜 미친놈은 우리 형이라고요. 그 인간은 가족도 뭣도 아닌 그냥 악마예요. 형수님만큼은 제 말 믿어야 돼요. 내 말 믿는 거 맞죠?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살짝 끄덕여 보였습니다. 그러자 서방님이 제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어요. 제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던 서방님은 차단막에 가로막혀 이마가 부딪혔죠. 그러더니 한 번 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제게 귀를 대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최대한 차단막에 귀를 붙였습니다. 그러자 서방님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귓속말을 했어요. 땡땡 프라자 404호 0617 아무도 모르게 가셔야 돼요. 아셨죠? 이제 형수님이 제 마지막 희망이에요. 저 안 미쳤어요. 저 진짜 안 미쳤어요. 나 안 미쳤다고요. 미친 건 니들이라고. 서방님이 흥분하기 시작하자 교도관이 서방님을 진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379에 조용히 해.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데. 나 집에 보내줘. 나 집에 갈 거야. 나 이거 안 놔. 나 나가야 된다고. 서방님은 오열하다 교도관에게 끌려 면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거려 몇 번이나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얼른 들고 온 가방을 뒤졌습니다. 다행히 볼펜과 영수증 종이가 있었어요. 저는 그것들을 꺼내 서방님이 말해준 것들을 적기 시작했죠. 몇 번이나 되뇌이며 그 장소와 숫자 네 자리를 외웠어요. 저는 집에 가는 길에 자꾸만 백미러로 뒤를 흘끔거렸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은 어느새 축축해져 있었죠. 서방님에게 들은 믿을 수 없는 진실에 엑셀을 밟은 다리가 후들거려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세 이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참 심심할 만큼 평범하게 살아왔어요. 평범한 집안에서 일남일녀로 태어나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동안 평탄하게 살아왔던 제가 결혼이라는 걸 하면서 상상도 못할 일을 겪었는데요. 제가 이런 일을 겪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저는 한동안 상담센터에 다녀야 했죠. 지금은 많이 안정을 찾았지만 한동안은 무서워서 집 밖에 나오지도 못했었습니다. 드라마에서도 본 적 없던 일을 겪은 제 사연을 시작해 볼게요. 저는 3교대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간호대학을 나와 지금까지 간호사 일을 천직으로 여기고 일하고 있어요. 그 일을 겪기 전에도 저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오는 길에 한 번은 쓰러질 뻔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워낙 허약 체질이기도 했지만 일이 고된 게 원인 같았죠. 더군다나 평생 운동이라고는 안 해본 몸이라 더 약했던 것 같고요. 이러다 내가 저 병상 침대에 환자로 누워있겠구나 싶어서 큰 결심을 했습니다. 헬스장을 다니기로 한 거였어요. 내일 녹초가 되어 집으로 가는 대신 헬스장으로 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회원님, 복부에 힘 주시고 올라오세요. 아, 그렇죠. 한 번 더. 아, 지난주보다 자세가 많이 좋아졌는데요.
내가 자세만 좋아진 줄 알아? 우리 최 선생 덕분에 몸무게도 3kg나 뺐어. 어쩜 이렇게 젊은 사람이 세심하게 회원 관리를 잘해? 아주 내가 여기 선생님 좋아서 이 동네 아줌마들한테 여기 좋다고 동네방네 소문내게 된다니까. 자기도 아마 내 덕에 회원 좀 들었을걸? 아유, 그럼요. 우리 고미란 회원님 덕분에 제가 아주 먹고 삽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 제가 앞으로 쭉 신경 써서 잘 지도해 드릴게요. 아, 이원주 회원님, 나오셨어요? 무슨 짐이 이렇게 많으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주세요. 내가 집에서 감주를 만들어서 좀 가져왔어. 옥수수랑 고구마도 쪄왔으니까 집에 가져가서 먹어. 이야, 우리 어머니가 최고다, 진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헬스장에서 활기 넘치던 그 사람은 회원들에게 참 세심하고 친절했습니다. 특히 나이 많은 회원분들께도 살갑게 대하는 모습이 보기 좋더군요. 게다가 회원들이 준 호의를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베풀 줄도 아는 사람이라서 더 보기 좋았어요. 숫기 없는 저와는 다르게 활발한 성격도 매력적으로 다가왔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귀자는 말에 덜컥 그러겠다고 했죠. 처음엔 그 사람이 헬스장 직원인 줄 알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귀던 중에 그 사람이 그 헬스장 운영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게다가 제가 다니던 헬스장 말고도 다른 지역에도 헬스장 하나를 더 운영한다는 사실도 알았죠. 저보다 겨우 1살 더 많을 뿐인데 벌써 자기 사업체를 2개나 운영하고 있다니 그 사람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다만 일에 있어서는 연애보다 일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 때문에 속상할 일도 여러 번 있었어요. 예를 들어 갑자기 한 회원이 개인 트레이닝 받는 시간을 부득이하게 옮긴 경우 저와 약속을 먼저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곤 했거든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 서운한 일이었지만 자기 일에 책임감을 갖고 악착같이 일하는 모습이 결혼 후에는 더 낫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사귄 지 1년 만에 청혼을 받았을 때 순순히 허락을 한 거였어요. 적어도 책임감 하나는 확실한 사람이구나 싶어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책임감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에게 청혼을 받고 난 다음 날이었어요. 언제나 당차고 자신만만하던 그 사람이 제 앞에 풀 죽은 모습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서진아, 사실 결혼하기 전에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그 사람답지 않게 우물쭈물하며 제게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내 남동생 외국에 있는 게 아니라 교도소에 있어. 저는 교도소라는 단어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왜냐하면 평범하게 살아온 제게 교도소에 있는 가족이 있다는 얘기는 너무나 겁나게 들렸거든요. 설마 그 해외에 유학가 있다던 동생 말하는 거야? 어, 그럼 처음부터 교도소에 있다고 얘기하지. 왜 거짓말한 거야? 거짓말한 건 정말 미안해. 연애 초에 내 개인적인 가정사까지 일일이 말하는 게 맞는지 고민하다가 그냥 둘러댄 거였어. 그런데 이제는 결혼 결심했으니까 서진이 너한테 다 털어놔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일부러 거짓말한 건 아니야. 속일 생각이었으면 결혼하고 나서도 말 안 했겠지. 그래도 내가 거짓말한 상황처럼 됐으니까 미안해. 그건 진심으로 사과할게. 그건 일단 알겠고, 대체 무슨 일로 교도소에 들어간 건데? 뭐, 사기, 폭행, 그런 거야? 아니, 그럼 뭔데? 왜 말을 못해? 설마. 살인이야. 저는 머리가 쭈뼛 섰습니다. 수감된 이유가 살인이라니요. 어느 여자가 그런 시동생을 쌍수 들고 환영하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입을 쩍 벌리고 있었죠. 많이 놀랐지? 아이, 그런데 내 동생도 진짜 억울해. 무단횡단으로 갑자기 튀어나온 할아버지를 어떻게 피하겠어. 사람을 치고 싶어서 친 게 아니라 진짜 피할 수 없어서 치게 된 거야.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나이도 89세인가 그래서 오늘 내일 하시던 분이었대. 그런데도 피해자 측 가족들이 합의를 안 해줘서 감옥까지 가게 된 거고, 사람이 운이 없으려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내 동생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 혹시 사건 번호 알려줄 수 있어? 설마 내 말 못 믿는 거야? 내가 뭐 거짓말이라도 했을까 봐? 표정 풀어, 왜 그래? 그래, 돌다리도 두들겨서 건너는 게 자기 성격인데 당연히 알려줘야지. 근데 자기가 나 의심하니까 좀 서운하네. 그러면서 남편은 거리낄 게 없다는 듯 사건 번호를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사실 사건 번호를 알려줘봤자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건 열람은 당사자만 확인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도 남편이 거리낌 없이 알려주는지 아닌지가 궁금했기에 숨김없이 알려주는 태도에 일단 안심을 하긴 했죠.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자 부모님도 난감해 하시는 눈치였습니다. 남편 성격이 남자답고 자기 일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라 마음에 들어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가족 중에 살인자가 있다고 하니 펄쩍 뛰셨어요. 서진아,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야. 그 집안과 엮이는 거지. 그리고 준호도 그런 얘기 청혼하기 전에 했어야지. 이제 와서 그럴 준비해 사실을 말하는 법이 어디야. 아무래도 아빠는 내 기지가 안 매. 엄마도 같은 생각이야. 막말로 너 준호 말 100% 믿을 수 있어? 남자는 결혼하고 싶은 여자 앞에선 어떻게 해서든 흠이 될 만한 건 가리고 자랑할 만한 건 부풀리는 게 남자야. 너 눈 똑바로 뜨고 잘 살펴봐. 솔직히 엄마는 준호가 사람 하나 괜찮아 보여서 결혼 허락한 건데 결혼 얘기 다 오고 간 마당에 남동생 얘기한 건 좀 실망이다. 결국 저는 고민 끝에 청혼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그러더군요. 결혼은 안 해줘도 되니까 헤어지지만 말아달라고요. 저도 아직 정을 끊어내지 못한 상황이고 준호 씨 본인의 잘못이 아닌 일로 헤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만남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사업하던 아빠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엄마는 교통사고를 당한 거였어요. 준호 씨는 그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아빠의 일을 같이 해결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친한 친구 중에 변호사가 있다며 아빠께 소개해 주었어요. 그 변호사는 준호 씨와 중마고우 사이라며 비용도 받지 않고 나서주더군요. 하마터면 아빠가 사기쳤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뻔했는데 천만다행으로 일이 잘 해결되었죠. 그 일로 부모님은 준호 씨에게 갖고 있던 색안경을 벗으셨습니다. 게다가 아빠가 억울한 일로 엄마께 신경을 못 써주셨는데 그 빈자리를 준호 씨가 대신했어요. 큰일을 겪고 나니 부모님 입에서 먼저 결혼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저도 준호 씨에 대한 마음이 더 커져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제 결정에 준호 씨가 누구보다 기뻐했죠. 저는 결혼을 앞두고 시댁에 첫인사를 갔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어요. 정성껏 차려난 상만 봐도 저를 얼마나 귀하게 대접해 주시는지 알 수 있었죠. 게다가 저를 대하는 태도도 말씀도 모든 게 조심스러우셨어요. 내가 차린다고 차렸는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전부 다 맛있어 보여요.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어머님 아버님도 말씀 놓으세요. 분위기는 좋았어요. 다만 시부모님은 제게 편하게 대하라고 하셔놓고는
본인들은 저를 편하게 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첫인사를 마칠 때까지 제게 존대를 하셨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도 늘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준호랑 상의해서 잘 결정해요. 우린 신경 쓰지 말아요. 준호가 하자는 대로 다 따를 거니까요. 집안 분위기를 보아하니 남편이 이 집안의 실세 같았어요. 말 한마디를 건네도 시부모님은 남편 얼굴만 바라봤죠. 저희 집안은 아버지가 집안 대소사를 주로 결정하시는 편이라 남편 집안 분위기에 적응이 안 되긴 했습니다. 저희 집 입김은 아빠가 1순위, 엄마가 2순위, 오빠가 3순위, 제가 4순위였거든요. 시부모님이 오빠한테 엄청 믿음이 강하신가 봐. 다 오빠가 하자는 대로 하신다고 하고 뭐든지 다 믿고 맡기시는 거 보면. 아, 그래 보였어. 뭐, 아무래도 내가 집안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집안 대소사도 내가 결정하다 보니 그런가 봐. 생계? 혹시 부모님한테 생활비 드려? 매달 300만 원씩 드려. 뭐? 300만 원씩이나? 걱정 마. 그거 드려도 우리 결혼해서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뭐 헬스장 일 도와주시기도 하고. 남편이 헬스장을 운영하기 전에 무척 가난했다고 했습니다. 반지하 집에서 네 가족이 살다가 남편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점점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다고 했어요. 지금은 사업체를 2개나 운영하면서 더 풍족해진 상황이었고요. 이렇게 되기 전까지 두 분은 딱히 직업이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이 간간히 일용직을 나가시고 어머님도 가끔 예식장 알바를 하셨었다고 했죠. 지금은 어머님이 헬스장 청소를 도와주시고 아버님이 가끔씩 헬스장 카운터를 봐주신다고 했어요. 그 일 조금 도와주시는 대가로 300만 원씩 드리는 거라고 했죠. 결혼하는 내 가정부터 챙길 거니까 걱정 마. 돈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든다는 소리 나올 일은 없을 테니까. 그리고 만약 그런 일 생겨도 난 우리 가족부터 챙길 거야. 남자가 결혼해서 가정 꾸렸으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고. 저는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상견례 때 저희 부모님과 오빠 그리고 저 이렇게 넷이 나가고 남편 쪽에서는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동서가 나왔습니다. 사실 동서의 존재에 조금 놀랐어요. 서방님이 남편보다 3살 적은데 벌써 결혼해서 4살 난 조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남편은 동서에 대한 측은지심이 컸습니다. 남편이 상견례 전날 제게 그러더군요. 내 동생 그렇게 되고 재수 씨가 많이 힘들어했어.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랑 내가 재수 씨 많이 챙기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나 봐. 내 상견례 할 때 재수 씨 표정이 밝지 않아도 자기가 이해 좀 해줘. 상견례 날 처음 본 동서의 표정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안 좋았습니다. 남편 말만 들었을 땐 저도 동서에 대한 측은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동서가 저를 반겨준다는 느낌은 전혀 없고 저를 경계하고 못마땅해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동서가 상견례장에서 말은 거의 안 했어요. 근데 저를 보는 눈빛과 표정은 좀 쎄했죠. 아니나 다를까 상견례를 마치고 화장실에 갔다 나오는데 동서가 어느새 제 곁에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날카로워서 저를 노려보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한테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자 동서가 다짜고짜 따지듯이 쏘아붙이더군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우리 아주버님이랑 결혼하려는 거예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기나 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아, 혹시 서방님 되실 분이 교도소에 계신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 그래도 준호 씨한테 얘기 들었어요.
힘든 일 겪으시고 감옥에 계시다고. 많이 힘드셨겠어요. 아주버님이 그 얘기를 했다고요? 하, 동서는 예상치 못했다는 듯 무척 놀란 표정을 지어 보였죠. 그러면서 제게 다시 물었어요. 그럼 내 남편이 교도소에 가 있는 이유도 알고 있어요? 그건 제가 대답하려던 순간 남편이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여기서 뭐해? 얼른 가자. 어른들 기다리고 계셔. 남편이 동서와 제 사이를 가로막는 통에 대화가 끊겨버렸어요. 저는 남편 손에 끌려가면서 동시에 동서에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이야기 나눠요. 동서는 저를 한번 쳐다보다가 남편을 보고는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결국 동서의 대답도 제대로 못 듣고 저는 남편 차에 타게 되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남편이 제게 물었죠. 아까 재수 씨랑 무슨 얘기했어? 야, 아까 화장실 앞에서 둘이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던 것 같아서. 아, 동서가 서방님 교도소 계신 거 아냐고. 다 알고도 결혼하는 거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뭐, 그냥 내가 아는 대로 얘기했지. 그랬더니 좀 놀라는 눈치더라고. 나도 처음에 서방님 얘기 듣고 청혼 물을 정도였는데 내가 결혼한다니까 놀랐나 봐. 근데 동서 말이야. 내가 자기랑 결혼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드는 눈치야. 왜? 재수 씨가 뭐라고 해? 그냥 자기 남편은 교도소 가 있는데 우리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싫은 거 아닐까? 아직 서방님이 출소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결혼하니까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봐. 그럴 리가. 자기가 넘겨짚어 생각한 거겠지. 내가 그랬잖아. 재수 씨가 많이 예민하다고.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표정도 어둡고 그럴 거라고 말해줬잖아. 그래서 그렇게 느낀 걸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 좀 해줘. 그런가? 아참, 그래서 말인데 나 동서 연락처 좀 알려주라. 갑자기 연락처는 왜? 동서랑 미리 친해지면 더 좋잖아. 됐어. 뭘 벌써부터 그래. 다른 여자들은 시자라면 다들 거리 두려고 한다던데. 자기도 일부러 그럴 필요 없어. 아니야, 나 동서랑 잘 지내고 싶어서 그래. 남편은 계속 그러지 말라며 연락처 알려주기를 꺼려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의 계속된 요청에 제게 연락처를 알려주었어요. 굳이 친하게까지 지낼 것 없어. 내 동생 교도소 들어가고 나서 재수 씨가 우리 집에 잘 왕래 안 하기도 하고 아마 마주칠 일 거의 없을 거야. 저는 결혼 전에 동서랑 한번 따로 만나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저를 좋게 보지 않는 것 같아서 동서에게 제 이미지를 좋게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서에게 연락을 했죠. 차 한잔 하자고요. 동서는 알겠다며 약속 장소에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물었어요. 참, 전에 우리 대화하다가 중간에 끊겼잖아요. 서방님이 교도소 가신 이유 아느냐고 물었던 거 기억나죠? 제가 듣기론 서방님이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이 죽는 바람에 그랬다던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아니면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사실이랑 다른 게 있나요? 솔직히 이 질문을 하고 싶어서 보자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동서는 그날 제게 할 말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고 남편은 제가 동서를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것 같아서 두 사람이 절 속이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닐까 해서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찝찝한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었죠. 저는 동서가 입을 열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저를 보면서 씩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소리까지 내서 웃었어요. 갑자기 사람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니 좀 어리둥절하더라고요. 왜 웃어요? 아, 미안해요.
그냥 너무 진지하게 물으니까 좀 웃기잖아요. 왜요? 뭐 설마 다른 진실이라도 있을 줄 알았어요? 아니, 그냥 형님이 알고 있는 그대로예요. 그거랑 다른 거 없고요. 설마 오늘 보자고 한 이유가 그거 알아보려고 저 불러낸 거였어요? 그럼 그냥 전화로 물어보지. 바쁜 사람 오라가라. 아,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앞으로 이런 시덥잖은 일로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제가 좀 바빠서. 그러더니 의자에 올려뒀던 명품 가방을 획 집어서 휙 나가더라고요. 저는 동서의 반응도 반응이지만 싸가지 없는 모습에 더 어이가 없었어요. 속으로 나한테 기싸움 하나 싶어서 코웃음만 나왔죠. 남편이 동서랑 가까이 지낼 필요 없다고 한 게 이래서 그랬나 싶더라고요. 그 후 동서와는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 시댁에서 오라고 부르시지도 않고 남편도 일부러 시댁에 인사 안 가도 된다고 했거든요. 다른 집들이랑 너무 다른 분위기에 이래도 되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심지어 시어머니 생신 때도 안 모였거든요. 남편이 말을 전하길 시어머니께서 생신은 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싶다고 하셨다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아들이 교도소에 들어가 있으니 생일상 받을 기분도 아니시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생신 축하 인사만 전화로 드리고 말았어요. 선물도 남편이 용돈으로 대신 드리겠다고 해서 그런 줄 알고 있었고요. 시아버지 생신도 예외는 아니었죠. 밥 한 끼 같이 하자고 부르는 법도 없으셔서 저는 마치 시댁이 없는 것처럼 지냈습니다. 그래서 동서를 만날 일도 없었어요. 오히려 잘 됐다, 편하네라고 생각하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죠. 대체 우리 시댁은 언제 모이나 싶었는데 시댁에서도 모이는 날이 오더라고요. 그건 바로 추석이었어요. 차례를 꼭 지낸다며 남편이 시댁에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명절 선물과 용돈을 준비해서 시댁에 방문했어요. 그리고 시댁에서 일할 것도 생각해서 집에서 쓰던 앞치마도 챙겨서 갔죠. 어머님이 오라고 1시간에 맞춰서 갔더니 시어머니가 이미 장을 다 보고 재료 준비를 하고 계시더군요. 어머님, 벌써 장 보고 오셨어요? 저랑 같이 가시지. 왜 혼자 다녀오셨어요? 힘드시게. 아니다. 너도 일하느라 힘들 텐데 집에 있는 내가 하는 게 맞지. 아니에요. 다음부턴 제가 더 일찍 올 테니까 같이 장 보러 가요, 어머니. 참, 근데 동서는 아직 안 온 거예요? 응? 아, 걔는 추석에 친정 가서 지내라고 했다. 아, 네. 솔직히 동서는 안 부르셨다는 말에 좀 놀랐습니다. 당연히 동서도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시동생이 감옥에 있다고 동서가 이 집 식구가 아닌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 동서가 시댁에 모이면 서방님 생각에 마음이 안 좋을 테니 그걸 시어머니가 배려해 주신 건가 싶기도 했어요. 참 좋은 시어머니구나 생각했죠. 어머님과 열심히 전도 부치고 송편도 빚으며 차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차례를 지냈죠. 차례를 마치고 식사를 하려고 음식들을 내오는데 남편의 핸드폰 벨이 울리더군요. 네, 재수 씨. 아, 음식이요? 네, 도남동으로요. 아, 네네. 아이, 네, 그럼 이따가 갈 때 연락 줄게요. 네? 아이, 지금이요? 아, 아이, 네, 알겠어요. 남편이 전화를 끊길래 제가 바로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재수 씨가 음식 좀 싸달래. 엄마, 음식 좀 빨리 싸주세요. 지금 도남동에 좀 다녀올게요. 뭐? 지금 말이냐? 네, 이걸로 사돈 어르신들이랑 아침 식사하겠다고 해서. 그래. 알았다.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이른 아침에 연락해서 한다는 소리가 차례 음식 가져오라니요.
밥도 안 먹고 어딜 가? 아, 지금 오라고 해서. 먼저들 식사하고 계세요. 그러더니 남편은 제 눈을 피하더니 시어머니가 싸준 음식을 챙겨 도남동으로 갔습니다. 도남동은 동서에 친정집이 있는 곳이었어요. 시댁에서 가까운 거리도 아니었어요. 시댁이 인천이었거든요. 최소 왕복 2시간은 걸릴 거리였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음식을 바리바리 챙겨주시는 것도 모자라 사돈댁에 드리라며 한우 갈비 세트 선물 들어온 걸 들려보내셨거든요. 사람들이 착한 건지 과한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남편은 우리가 식사를 다 마친 후에야 돌아왔습니다. 남편 혼자 뒤늦은 식사를 해야 했죠. 저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가. 동서한테 왜 이렇게까지 해? 당신이나 시부모님이나 좀 너무 과해. 동서가 안 된 건 사실이지만 며느리 역할도 안 하면서 손일 사람을 종구리듯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뭘 그렇게까지 생각해. 종은 누가 종이라고 그래. 재수 씨 안 됐잖아. 추석인데 남편도 옆에 없고. 내 동생이 재수 씨 친정에 엄청 잘했었어. 그래서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질 텐데. 에이, 그깟 음식 갖다 주는 게 대수야. 사람이 마음을 좀 넓게 써봐. 치, 언제는 나한테 동서랑 가까이 지낼 필요 없다더니? 그건 당신이 불편해할까봐 그런 거지. 그런데 동서에 대한 편애는 그 이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다음 명절에도 동서는 오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음식을 싸서 남편 손에 들여서 동서 친정에 보냈거든요. 두 번쯤 겪고 나니 참 별난 집이다란 생각만 들고 참견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은 하는 일이 잘 되어서 또다시 사업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2개 지점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또다시 새 헬스장을 차렸죠. 이번엔 꽤 큰 헬스장을 차린다고 아주 야심차게 준비했어요. 이 소식이 동서귀에도 들어갔나 봐요. 어느 날 동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잘 지내죠? 별일이네. 동서가 전화를 다 하고. 웬일이야? 형님, 저 궁금한 거 있는데 물어봐도 돼요? 뭔데? 아주버님, 사업 요즘 어때요? 뭐,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니 3호점 내는 거겠지. 어, 그럼 형님한테 생활비도 더 많이 주겠네요. 형님은 생활비 얼마 받아요? 뭐? 남의 집 생활비는 뭐에 쓰려고 물어봐? 그런 건 사생활인데 좀 실례되는 질문 아닌가? 가족끼리 실례될 게 뭐 있어요. 아주버님이 얼마 주는데요? 받을 만큼 받아. 고작 이런 거 물어보려고 연락했어? 동서 참 할 일도 없네. 거 되게 비싸게 구네. 그거 알려주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됐어요. 말 안 해줄 거면 끊어요. 그러더니 지가 먼저 전화를 끊더군요. 원래도 싸가지 없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정상 범위를 벗어난 앤줄은 몰랐어요. 너무 황당해서 이날 통화 내용을 남편에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별 관심 없다는 듯이 시큰둥하게 그랬냐고 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쯤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아서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었죠. 제가 남편의 핸드폰에서 우연히 문자 하나가 들어오는 걸 봤어요. 대충 보니 은행에 입출금 될 때 날아오는 문자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에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기업 출금 2천만 원 몇 월 며칠 몇 시에 김주혜. 은행 계좌에서 돈이 2천만 원이 빠져나갔더군요. 그런데 그 돈을 받은 대상이 김주혜라니. 액수와 이름에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 또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너무 놀라 문자를 뒤졌어요. 김주혜라는 검색어를 넣어보았죠.
불과 한 달쯤 전에도 김주혜 앞으로 500만 원이 나갔더군요. 그리고 그 전달에도 또 그 전달에도 계속해서 500만 원씩 나가고 있었습니다. 보아하니 남편이 매달 김주혜라는 여자에게 돈을 붙이고 있었던 거예요. 김주혜는 다름 아닌 제가 아는 여자였죠. 바로 동서였어요. 이 상황에 모르는 여자 이름이 아닌 것에 감사해야 하나 싶다가도 동서에게 매달 큰돈을 보내고 있는 남편을 보니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대체 남편이 동서에게 돈을 보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한 번도 아니고 매달이요. 그것도 가장 최근엔 무려 2천만 원이라니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여보, 이 문자 뭐야? 뭐가? 남편은 문자를 확인하더니 화들짝 놀라서는 제 손에 있던 핸드폰을 낚아채가더군요. 거의 빼앗듯이 채가는 바람에 제 손가락이 다 아플 지경이었어요. 아, 왜 남의 핸드폰을 그렇게 뒤져봐? 부부 사이에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당신한테 진짜 실망이다. 뭐? 실망? 개소리하고 있네. 네가 뭔데 네 동생 아내한테 돈을 쳐보내고 있냐고 묻잖아. 야, 니라니? 너 남편한테 그게 무슨 막말이야? 말 돌리지 말고 빨리 말해라. 이혼당하기 전에. 그러자 남편이 저를 진정시키려고 소파에 데려가 앉히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흥분하지 마. 이거 별거 아니야. 내 동생 그렇게 되고 재수 씨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도와주던 게 여기까지 온 거야.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돈을 잘 벌잖아. 나 재수 씨 이 정도 도와줄 능력은 돼. 와, 이걸 이렇게 합리화시키네? 이봐요, 김준호 씨.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동서가 팔다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눈, 코, 입이 안 달린 것도 아닌데 스스로 자립하게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매달 500씩 주는 게 잘하는 짓이야? 게다가 시댁에 매달 300 주고 동서까지 500을 주면 자그마치 800이야. 당신 나한테 한 달에 250만 원 갖다 주면서 어떻게 돈 잘 버니까 그 정도는 도와줘도 된다는 소리가 나와? 게다가 이건 뭔데? 2천만 원 이건 뭐냐고. 아, 그거 이 조카가 영어 유치원 다닌다길래 이 조카가 나중에 외교관 되면 좋잖아. 큰아빠가 돼서 이 정도도 못 도와줘. 게다가 내 동생이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 마음씨 좀 넓게 가져. 어떻게 간호사란 사람이 박애정신이 없냐? 박애정신 좋아하네. 다 필요 없고 당장 지원 끊어. 당신이 지금 그거 보내줄 만큼 돈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 헬스장으로 번 돈 지금 3호점에 다 쏟아붓고 있는데 사업 삐끗하는 거 한순간이랬어. 재수없게 왜 그런 말을 하냐? 나 2번 말 안 해? 당장 지원 끊고 유치원 빈지 뭔지도 다시 토해내라고 해. 이미 준 걸 어떻게 그러냐? 못해? 알았어. 그럼 내가 하지 뭐. 저는 그 자리에서 동서에게 전화를 걸어 결판을 냈습니다. 동서, 우리가 조카 영어 유치원 보내줄 만큼 잘 벌진 않아. 지금 그 사람 사업 확장하느라 들어간 돈도 많고. 미안한 말이지만 그 돈 다시 돌려줘야겠어. 그 말을 듣고 동서라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자기가 왜 그래야 하냐고 싫다고 우겼죠. 끝끝내 동서는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했고 저는 그럼 앞으로 생활비 지원은 싹 끊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 말이 효과가 있었는지 당당하던 목소리가 깨갱하더군요. 실제로 저는 남편 통장 관리를 직접 맡게 되었어요. 공인인증서와 계좌 비밀번호를 다 알아내서 제가 직접 관리했죠. 남편은 매우 못마땅해 했지만 제 기세에 눌려 순순히 경제권을 제게 맡겼습니다. 그 후 저는 친구를 만나 이런 이야기를 친구와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그러더군요. 근데 진짜 이상하네.
어느 사람이 재수시 되는 사람한테 그 큰 돈을 매달 보내? 내가 살면서 여러 시댁 얘기 들어봤지만 이런 얘기는 난생 처음 들어보네. 너 그 남동생 실제로 본 적 있어? 실제로? 아니, 시댁에 갔을 때 가족 사진에 있는 것만 봤지 만나본 적은 한 번도 없어. 미안한 얘기지만 솔직히 난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그 동서라는 여자가 정말 네 남편 남동생의 아내가 맞나 하는 의심.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누가 그렇게 큰 돈을 매달 주냐고. 두 집 살림하는 것도 아니고. 뭐? 두 집 살림? 아니,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솔직히 너무 황당해서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고. 그러지 말고 그 남동생이라는 사람을 한번 직접 만나보는 건 어때? 친구 이야기를 다 믿는 건 아니지만 확인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를 잡아 남편에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결혼하고 나서 서방님께 인사 한번 안 드렸네. 그래도 내 소개도 하고 인사도 해야 되지 않아? 어? 인사? 아이, 됐어. 뭘 이제 와서. 그냥 동생 출소하는 그때 보면 되지. 그래도 그게 예의가 아니지. 가족이 됐는데 인사 한번 안 했다는 게 말이 돼? 아니면 뭐 인사도 못할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거야? 다른 이유는 무슨. 나는 그냥 그런 교도소 같은 안 좋은 곳에 당신을 데려가고 싶지 않아서 그래. 그럼 됐네.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거지? 난 괜찮아. 면회 신청해놔줘. 결국 제가 원하는 대로 교도소에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이 시부모님께 전해졌는지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부정타게 뭐 하려고 그런 데 가겠다고 하니? 준호도 말렸다면서? 거기가 뭐 좋은 데라고? 부정탈 게 뭐 있어요. 인사만 하고 오는 건데요. 걱정 마세요. 너도 참 끈질기다. 네가 처음 가겠다면 우리도 다 같이 가자꾸나. 결국 시어머니는 저를 말리다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본인들도 함께 가시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서방님을 보러 가는 날 시부모님과 동서도 모두 함께 가게 되었죠. 그날 처음으로 서방님을 보게 되었어요. 서방님은 제가 생각한 것과는 꽤나 다른 이미지였습니다. 가족 사진에서 봤던 그 사람이 서방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달라 보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무서웠어요. 한편으론 왜 시댁 식구들이 그토록 내가 여기 오는 걸 말렸는지 이해가 갔죠. 엄마, 엄마, 나 좀 여기서 꺼내줘. 아빠, 나 좀 꺼내줘요.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못 나가게 하는데 왜? 서방님은 바짝 마른 몸에 쾌한 눈빛이 정신이 온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모습에 남편이 저를 흘금 쳐다보더군요. 민호야, 잘 있었어? 너 괜찮아? 시부모님 뒤에 있던 남편이 인사를 건네자 서방님이 남편을 바라보는데 표정이 각원이었습니다. 서방님은 기겁을 하며 머리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저는 서방님 반응에 의아했어요. 혹시 형을 무서워하나 해서요. 민호야, 왜 그래? 나야, 준호 형. 여기 재수 씨도 왔어. 어, 형이었구나. 여보, 당신이야? 우리 시훈이 잘 있지? 시훈이 보고 싶은데. 아빠가 시훈이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해줘. 아빠가 여기서 일해서 돈 많이 벌어갈 거라고. 시은이 걱정 말고 밥이나 잘 챙겨 먹어. 몸이 왜 이렇게 말랐어? 근데 누구세요? 그제야 절 본 서방님이 제가 누군지 묻더군요. 저는 제 소개를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서방님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와 남편을 번갈아 가며 쳐다보았어요. 그리고 놀랐다는 듯 한마디 하더군요. 형, 결혼했어? 어, 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해야지.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형은 결혼을 했네? 아, 아, 아이씨. 쾅. 갑자기 서방님이 흥분을 하더니 책상을 쾅 하고 치더군요. 그 소리에 가족들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자 동서가 다급하게 말하더군요. 시은이 영어 유치원 다니기로 했어. 영유 졸업하면 사립초에 들어갈 거고. 여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야, 김주혜, 너 처실 똑바로 해라. 나 여기 처박혀 있다고 몸땡이 함부로 놀리지 말고. 그게 무슨 헛소리야. 아이, 재수씨 됐어요. 그만해요. 엄마, 아버지도 이제 그만 가요. 모두가 등을 돌리고 나가려던 순간 서방님이 외쳤습니다. 저 여자 형 아내 아니지? 내가 모를 줄 알아? 너네 둘이 나 하나 병신 만들어 놓고 나 속이려고 허수아비 세워놓은 거 아니야? 엄마, 아빠, 나 좀 내보내줘요. 내보내달라고, 이 살인자들아. 서방님은 너무 흥분해버렸고 남편을 서둘러 가족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는 길에 제게 쏘아붙이듯 한마디 했죠. 이제 만족해. 이런 꼴 보여주기 싫어서 그렇게 말렸던 건데. 저는 남편에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서방님 모습에 많이 놀랐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남편이 제게 몰랐던 사실을 알려주더군요. 사실 서방님이 사고 나기 전부터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었다고요. 원래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직장 스트레스로 일을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동서에게 생활비도 주지 않고 우울하게 집에만 있어서 남편이 서방님을 억지로 끌고 와 헬스장에서 일을 시켰다고 했죠. 나와서 운동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돈도 벌어가라고요. 그러면서 안정을 많이 찾았었대요. 그런데 사고 후에 상태가 다시 안 좋아졌고 교도소에 들어가고 나서는 완전히 망가졌다고 했습니다. 면회를 다녀오고 나니 동서가 안쓰럽게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동서에게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는 건 괜찮다고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자의 촉이라는 게 정말 있나 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의 신용카드 내역이 궁금해서 열어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백화점 사용 내역들과 함께 어린이 명품 의류 매장에서 사용한 내역이 쭉 있더군요. 이거 신용카드 내역 뭐야? 당신이 긁은 건 아닌 것 같고. 아, 그거 재수 씨한테 쓰라고 카드 한 장 준 거야. 내가 일일이 챙겨주는 게 힘드니까 필요한 거 알아서 사라고. 뭐? 아니 생활비를 안 준 것도 아닌데 신용카드까지 주는 건 너무하잖아. 게다가 명품 쇼핑만 잔뜩 했더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 자기도 지난번에 재수 씨한테 도움을 주는 거 괜찮다며. 그게 명품 사주라고 한 건 아니지. 당장 신용카드 가져와. 그 일로 남편과 싸움이 붙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옥신각신 끝에 남편이 카드 회수를 안 하겠다고 해서 제가 직접 동서를 찾아갔어요. 동서, 신용카드 돌려줘야겠어. 싫어요. 형님이 준 것도 아니고 아주버님이 준 건데 이걸 왜 형님이 뺏으려고 해요? 동서, 내 남편이 무슨 동서봉이야? 생활비 정도 받았으면 됐지. 신용카드까지 갖다가 쓰는 건 무슨 양심이야? 막말로 내 남편이 왜 동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냐고. 부양 좀 하면 안 돼요? 형님만 돈 잘 버는 남편 노리지 말고 저랑 좀 나눠 쓰자고요. 내 남편은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데 그 정도도 이해 못 해주면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서, 지금 되게 뻔뻔한 거 알아? 미안합니다. 제가 명품에 눈이 멀어 실수했네요. 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뭐? 남편을 나눴어? 이거 완전 또라이 아니야? 그래, 나 또라이다. 내가 또라이면 네 남편은 뭐 같은데, 어?
네 남편은 또라이 중에 상또라이야. 아주버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는 것 같아? 과연 그게 단순히 내 남편 형이라서? 아니면 내 남편 빵에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안쓰러워서? 아님 조카가 안쓰러워서? 다 틀렸어. 한번 잘 생각해봐. 그게 무슨 소리야? 너도 내가 입만 뻥끗하면 나한테만 이러지 못할걸? 뭐? 저는 동서가 도대체 무슨 소리라는지 모르겠더군요. 동서는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제 앞에 집어 던졌습니다. 카드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동서는 그대로 뒤돌아 가버렸어요.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더군요. 기어이 카드를 받아냈어. 당신도 참 끈질기다.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긴. 재수 씨가 전화 와서 울고불고 그러더라. 뭐? 울어? 어이없네. 뭐가 어이없어. 나한테 카드 집어던지고 당신이 또라이 중에 상또라이라고 말한 여자가 당신한테 울면서 전화했다니까 어이없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다. 혹시 나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고. 아냐, 됐어. 이렇게 캐묻는다고 말해줄 리 없다는 걸 알았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집안에는 제가 모르는 사실이 분명 있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아빠께 전화를 걸었죠.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마음에 걸리는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아빠가 봐도 이상하지. 아무래도 느낌이 쎄해. 그러게. 아빠는 우리 딸 감을 믿어.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가 도와줄 테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차근차근 알아봐.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사진 몇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조카를 안고 동선의 집에서 나오는 모습, 조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모습, 그리고 다시 동서 어깨를 감싸 안고 동서 집으로 들어가는 남편 모습. 사진을 건넨 아저씨는 멋쩍은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 두 사람 무슨 사이 같아요? 내 눈에는 부부같이 보이는데. 뭐 부부까진 아니어도 애인 정도는 되지 않겠나. 봐라, 서진아. 내가 이 일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다. 너 그 아버지가 부탁해서 지켜보긴 했는데, 야, 아무래도 이것들 정분 난 것 같다. 그 사진 보면 다시 들어가는 사진 보이지? 둘이 그래더라가 일 치른 것 같더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긴. 이런 말 전해가 내가 미안하지. 박 실장 아저씨는 일하다가 퇴직 후 탐정사무소를 차린 분이었습니다. 전직 경찰이었던 아저씨는 아버지와는 고향 친구이자 절친이었죠. 제 일 때문에 아빠의 부탁으로 아저씨가 나서주신 거였어요. 저는 그 사진을 꼭 보여줘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찾아갔어요. 제 앞엔 불안한 눈빛에 서방님이 앉아 있었죠. 이것들 나가면 내가 가만 안 둬. 아니, 지금 당장 가만 안 둬. 형수님,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시작된 서방님의 이야기에 저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말았습니다. 그, 그게 사실이에요? 형수님, 현말 믿지 마요. 그리고 서방님은 제게 의문의 장소를 알려주고 그곳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심정으로 그곳에 도착했어요. 땡땡 플라자 404호. 그곳은 소 사무실이었습니다. 서방님은 그곳에 물건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서방님의 물건이 있다는 사물함에 비밀번호 4자리를 맞추자 사물함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든 물건을 가지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며칠 후 집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누구세요? 경찰이 왜? 무슨 일이시죠? 김준호 씨, 당신의 과시치사 및
허위 진술 교사죄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읊는 동안 남편은 강하게 저항했어요. 그게 무슨 개소리야? 당신들 뭐야? 당신들 진짜 경찰 맞아? 야, 이거다. 아, 여보 뭐해? 이 사람들 뭘 잘못 알고 일어나 본데 당신이 좀 말려봐. 제대로 알고 온 거 맞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안 그래? 뭐? 너 뭐 알고 말하는 거야? 설마 재수 씨가 말했어 그런 거야? 누가 말했든 그게 뭐가 중요해. 그런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아마 실형은 피하기 어려울 거야. 증거인멸에 위증 교사까지 했으니 가중 처벌될 테고. 네가 신고임이야? 도대체 왜? 넌 가족이고 남편이고 뭐도 없어? 가족끼리 이러는 법이 어딨어? 그 말 누가 들으면 참 섭섭해하겠다. 가족이라 믿고 그 죄까지 덮어쓰느라 감옥까지 갔는데 아내까지 뺏기고. 안 그래? 너 설마 내 동생 만났어? 왜 그렇게 내가 당신 동생 만나는 걸 꺼리나 했더니 다 이유가 있었더라. 안 그래도 정신불안한 사람이 진실이라도 말할까봐 겁났겠지. 야, 내가 너한테 갖다 준 돈이 얼만데 너가 나 없이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줄 알아? 그놈의 돈. 나한테 뭐 얼마 주지도 않았으면서 돈 부심은? 사람들이 다 당신 가족 같은 줄 알아? 이봐요, 김진호 씨. 정신 차려. 적어도 난 그깟 푼돈에 양심은 안 팔아. 경찰님들, 이제 그만 저 살인자 데려가세요. 한시라도 빨리 벌받게 해야죠. 남편은 경찰 손에 끌려 나갔습니다. 남편과 경찰이 나가고 나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가 이루어지는 며칠간 남편과 한 집에서 지내는 게 무척 고역이었어요. 많이 무섭기도 했고요. 남편은 아주 영악하고 이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남편에게 순종적인 것은 남편이 시부모님의 생활비를 대면서 의존적으로 만든 거였어요.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었죠. 시부모님을 돈으로 휘두르고 스스로는 먹고 살지도 못할 존재들 취급을 하니 시부모님도 그렇게 믿었던 거고요. 더군다나 돈을 계속 빼주니 아들에게 의지하게 될 수밖에요. 나중에 조사하다 보니 시부모님도 남편이 뺑소니로 사람을 죽인 사실을 알고 있더군요. 기가 찰 노릇이었어요. 다 알면서도 돈 주는 물주인이 능력 없는 둘째 아들을 범인으로 세운 거였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저럴 수가 있는지요. 돈이 무서운 건지 아니면 가스라이팅이 무서운 건지 모르겠더군요. 동서도 곧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동서 또한 죄가 없지 않았어요. 상황을 모두 알면서도 이를 경찰이나 법원에 알리지 않은 것도 죄였습니다. 즉 범인 도피죄에 증거은닉죄에 해당했죠. 남편과 동서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남편은 실형을 살게 되었고 동서는 집행유예에 처해졌죠. 그동안 남편이 왜 동서에게 돈을 그렇게 퍼다 줬는지 알겠더군요. 처음엔 동서의 입을 막으려고 했던 거였겠죠. 그리고 동서는 남편의 빈자리를 제 남편에게서 채우려 한 거였고요. 두 사람이 선을 넘은 건 2천만 원이 오고 갔을 때라더군요. 이걸 순순히 동서가 다 말해줘서 알았어요. 저와 남편이 결혼하고 나니 돈 못 받을까봐 불안했다나요. 정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주무르려 한 남편이 사회에서는 싹싹하고 성실한 청년처럼 비춰졌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가족을 가스라이팅해서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한 것도 모자라 심신이 미약한 자신의 동생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 악마였습니다. 저는 그 가족들과 영영 이별을 고했어요.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날렸고 동서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서방님의 형벌은 줄었어요. 어느 날 서방님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고맙고 죄송하고
지난날의 선택을 후회한다고요. 형이 시키는 대로 하면 형 사업도 계속할 수 있고 돈도 주니 그게 내 가족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이 우리 가족을 모두 망치는 길이었네요.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좀 홀가분하네요. 형수님, 고맙습니다. 아주 나중에 서방님이 출소하고 난 후에 동서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서가 제게 욕하는 문자를 보내왔거든요. 그 전에 시부모님도 제게 많이 욕하셨어요. 예전에 그 순종적인 모습은 어디 가고 궁지에 몰린 쥐처럼 이빨을 드러내셨죠.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더니 네가 딱 그 짝이구나.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내 아들 둘 다 감옥 보내고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아줌마, 그 책임은 제가 질 게 아니라 이제부터 아줌마가 지셔야죠. 자식을 잘못 키운 죄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자식들 감옥에서 나오면 제대로 교육시키세요. 아들 돈에 미쳐서 사리분별 못하지 마시고요. 아, 지금 저한테 전화해서 이러는 걸 보니 아직도 뭐가 잘못인지 모르시려나?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못 느꼈거든요. 저는 이혼 후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이제는 사람을 믿기가 어렵네요. 이제는 저 스스로에 더 집중하며 살고 있는데 이런 삶도 나쁘지 않네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